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애하고 정신분석 이론이 얼마나 관련이 돼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다 보면 더 그 이론이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이 사상을 담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분석 이론으로 들어가지고 일단 정신분석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걸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바로 심적 결정론입니다. 심적 결정론. 마음이 결정한다. 뭐 일종의 일체유심종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마음 중에서 뭐가 결정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결정합니까? 프로이트는 바로 무의식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감정을 느끼든 아니 평상시 때 어떤 감정 뭐 그것이 뭐 좋은 감정이든 아니 뭐 힘들거나 뭐 슬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뭐 고민되는 생각이든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생각이든 아니면 어떤 그에 관련된 또 행동이든지 간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건 내가 내 의지로 다 결정하는 거다. 내 의식으로. 근데 그게 프로이트는 아니다. 네가 갖고 있지만 모르는 정신세계가 바로 너를 갖다가 결정한다. 근데 그 정신세계는 누가 만든 거냐? 내가 쉽게 얘기해서 5세 이전에 아동기 초기 때 내가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내 어렸을 때 중요한 가족관계 내에서 과연 만족이 되었느냐? 아니면 만족되지 못했느냐? 그래서 좌절되고 상처가 됐느냐? 특히 좋았던 기억은 욕구가 해소가 되니까 남겠습니까? 안 남겠어요? 안 남겠죠. 하지만 내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이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무의식이 주를 이루는데 내가 갖고 있다라고 모르는 거죠. 무의식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좀처럼 기억에 떠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심적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가정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은 무의식적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지배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존재다. 셋째는 무의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5세 이전의 나의 경험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아동기 초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동기 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동이 이미 견적이 언제 나왔다? 5세 이전입니다. 뽑혀서 우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장사하는 거야. 5세 이전에 이미 다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본 가정입니다. 프로이트로.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느껴지겠습니까? 과거를 중요시하겠습니까? 미래를 중요시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를 중요시하죠. 과거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과거 결정론. 혹은 이걸 갖다 뭐 인과론적 견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벌써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심적 결정론의 힘이 곧 무의식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의식이란 뭔지, 무의식이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의식의 구조를 갖다가 뭐에다 많이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거, 그죠? 빙산. 시원한 빙산에다가 이제 탁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빙산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이 해면 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해면 밑에 커다란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신이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을 얘기했죠.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셨네. 내일 시험 잘 보시겠다. 이건지. 전의식. 전의식은 이제 뭐냐면 민물 썰물 때 드러났다 잠겼다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났었다 났었다는 부분. 자, 제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전의식. 예,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삶에 지쳐서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살았던 그 고향집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향집에 이 봄날에 딱 갔는데 이제 폐교가 된 그 초등학교 거기 운동장을 거리면 그때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철봉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철봉에서 같이 놀던 그 철수 내 짝이었던 철수는 뭐 할까? 보통 때는 어때요? 잃어버리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거기 내가 감으로써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아이러브 스쿨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다 이제 또 바람 나고 그런 게 이제 전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나눴는데 의식은 이제 지금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제 이 잘생긴 얼굴도 보일 테고, 좋은 목소리 들릴 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이죠. 나 그 소리 들었어. 바로 의식입니다. 그럼 무의식이 뭐냐를 갖다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인데 의식하기 어려운,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강의할 때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들한테 다 아이가 하나씩 있어요. 애가 하나, 아이가 하나씩 있어요. 마음에. 바로 5세 이전에 상처받은 아이. 내 마음의 어떤 어두운 그 지하실에다가 가둬둔 아이가.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외로워서, 울고, 울고 있는 그런 외로운 아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럼 치료는 뭐냐? 여러분이 두려웠거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지하 감방문을. 어둠 속에. 하지만 내가 용기를 갖고 나의 내면, 바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 키를 열고 그 울고 있던 나의 옛날의 모습,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껴안고 이제 자유롭게 얘가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보내는 아침 해가 뜰 때, 새벽에 뜰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보내주는 바로 그런 과정이 정신분석의 치료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예술적이죠, 이런 문학적. 사실 굉장히 문학적이죠,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이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의식이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어떤 뭐냐? 김종주 박사님이라고 이 정신분석 중에서 락강 쪽에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다뤘던 그 환자의 예를 갖다 제가 드릴게요. 이 상기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물론 이 상기가 이제 가명이죠, 가명인데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성적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성적표를 처음 받았는데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얘가 왜 그럴까? 우리나라 부모님은 성적 떨어지면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럼 되게 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떨어졌어요? 성적.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정답이네. 그럼 이제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여자친구 때문에. 또 고민이 있어서 또 졸려서. 하기 싫어서. 그만 물어볼게요, 이제. 일단 넘어간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떨어진데, 너 그러냐? 뭔 일이 있냐? 아니다.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가 이제 사춘기니까, 아마 고등학교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마음에 이제 고민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성적이 좀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내가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좀 더 내가 신경 쓰고 챙겨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과일을 깎아가지고 방문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소리 없이 이렇게 탁 문을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갔어. 그런데 문소리가 나는 인기척을 딱 얘가 들었는지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분 거예요. 상기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 하겠고 대신 내가 이제 이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도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뭐 아이가 그렇게 원하니까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김종주 박사님의 사례였어요. 왜 얘가 이제 이렇게 울고 막 또 성적이 떨어졌냐면 45라는 숫자가 머리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45라는 숫자가. 예를 들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딱 밥상에 딱 앉았는데 젓가락 2개 보면 플러스 43을 해서 40을 만들어야 돼. 뭘 볼 때마다. 네. 뭐 TV에 뭐 3시 35, 텔레비에 이렇게 시계 나오면 35면 여기다 플러스 10을 해가지고 40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39를 더해가지고 40을 만들어야 돼. 계속. 그래야지 불안이 없어져요. 버스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버스가 뭐 서울 뭐에 뭐 1533이다 그러면 플러스 12 틀릴 뻔했잖아. 12만. 제가 좀 수에 좀 약해요. 12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는 30을 더해야 되고. 책 교과서를 딱 피면은 여기가 뭐 153페이지 그러면은 이거 어렵다. 157페이지 하면은 112를 이런 식으로 빼야 돼요. 얘가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더군다나 사춘기 때 예민할 때인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런 이상한 적에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시고 막 얘기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증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상심리학, 황 교수님한테 배우면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이 불안장애 중에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소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강박관념, 강박사고, 뭐 강박행동 장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박 불안장애인데 불안장애에 이제 속하는 걸로 진단은 내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 진단이 내려진다고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 증상이 나타났는가 그 의미를 찾아가서 그걸 수용하고 이해했을 때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강박장애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전형적인 그 강박장애의 대표적인 영화죠. 그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 영화 아주 치료의 과정까지 다 나와요.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정신분석에서 쓰는 이제 그래서 바로 무의식이 뭔가 움직인다. 그죠? 증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뭔가가. 그러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프로이트가 썼던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무의식을 알게 한 방법이 자유현상이에요. 자유현상. 처음에 좋은 질문. 처음에 초기에는 그 안나오 할 때는 최면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최면보다 자유현상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유현상으로 아예 바꿔버려요. 최면은 안 써요. 후기에 가가지고 치료할 때 프로이트가. 자유현상이 뭐냐면 내가 꿈을 꿨어. 꿈에서 개를 봤어. 그럼 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막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씩 아무거나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무는 거 또. 집히는 거 뭐 또. 너 이런 거 이게 자유현상이야. 이게 배고프세요? 갖다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이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지 말고 의식으로 막지 말고 왜냐면 그래야지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막지 말고 자유롭게 연상되는 대로 개하면 연상대로 얘기하라. 이게 바로 자유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45에 대해서 연상을 해봐라 했더니 쫙 나오다가 뭐가 나왔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를 괴롭히던 그부의 출석 번호가 탁 나왔어. 45번으로. 45번으로 탁 나왔어. 그래서 이 김정주 박사님이 그럼 걔하고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더래. 터뜨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뭐 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붙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더 세냐 그걸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얘는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얘기도 상계도 등치가 좀 있었나 봐. 좀 싸움 좀 할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누가 이기나 이렇게 하려고 자꾸 와서 괴롭히는데 상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야 내가 이거 싸우면 안 돼. 괴롭히더라도 참아야겠다. 왜냐면 괜히 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저거 내고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부나 해야겠다. 해서 계속 그러니까 참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와서 계속 괴롭힌 거야. 돈도 뜯고 계속 괴롭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우고 계속 참은 거예요.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 안에 무의식에 뭐가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바로 45번 이 친구에 대한 분노가 의식상에 있다가 무의식으로 탁 내려가 버린 거예요. 바로 밑에 45번 친구에 대한 분노, 적대감이. 그러다가 바로 45라는 숫자가 계속 강박장애로,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입니다. 본인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주 박사가 45가 그런 거였고 얘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45라는 숫자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고 이제 수용하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일으켰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45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증상이 남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정신 증상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그렇죠. 역시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들. 증상 자체는 정신병리적이다라고 하지만 요 45라는 숫자가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걸 통찰하고 용서를 하게 된 거죠. 풀어놓게 된 거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융이 얘기한 것처럼 우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통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나를 피폐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증상입니까? 아니죠. 나의 억압되어 있던 분노를 풀어놓고 보다 자유로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치료되고 치유되고 성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바로 45에 담겨있는, 45라는 상징에 담겨있는 바로 이 중3 학생, 중3 때 45번 학생에 대한 분노, 적대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증상으로 나타났고 그 의미를 이해했을 때 증상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현상. 요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유현상에 대한 게 나온 김에 아까 뭐 체면 뭐 자유현상 나왔는데 제가 지금 10월 달에 미국 학회에서 그 체면에 관한 게 논문이 하나 실려요. 아마 내년에 또 하나 실릴 텐데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체면에 관한 것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하버드에서 만든 이 체면 감성 속도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체면에 잘 걸리나. 일단 여러분 체면에 잘 걸린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어때 보여요? 체면에 잘 걸린 사람 어떨 것 같아? 기가 얇고 또 좀 부족하고 주관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멍청하고 그래, 이게 이제 체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딱 해볼게요. 세 가지 딱, 이제 하버드 스케일에 나오는 게 세 가지인데. 자, 여러분 딱 이렇게 정면으로 날 딱 보는 상태에서 그대로 눈만, 고개 들지 말고, 그대로 눈만 이 천장으로 올려보세요. 그대로 눈만. 고개 들지 말라니까. 여기 체면 잘 걸리시게. 여기 잘 걸리시겠다. 쏙! 내려오세요. 눈을 올렸을 때 이 흰자위가 많이 보이면 체면에 잘 걸려요. 눈을 올렸을 때 이 흰자위가 많이 보이면. 네. 체면에 잘 걸려요. 저도, 맞네. 역시. 다들 멍청하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까지 사실 할 필요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딱 눈을 떴을 때 이 신봉사 눈처럼 이렇게 허연 게 버러러러. 그건 여러분들이 숙소를 할까봐 내가 못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르르 떨다가 이제 눈을 딱 뜨면은 이렇게 눈이 사팔뜨기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그 세 가지에서 7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서서도 체면에 걸려. 그 세 가지. 하버드 그게 체면감성 속도인데, 이제 스케일. 그렇게 걸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서, 가수 중에 여러분 김한선이라고 기억해요. 그냥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럼 체면 잘 걸리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일견 그 얘기도 맞아요. 왜냐면 기가 얇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빨라.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공감. 왜냐면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감수가 되는 거야, 그냥. 감수성. 이게 휙휙 들어온다고. 제가 슬퍼하면 자기도 괜히 슬퍼져. 제가 즐거우면 자기도 괜히 즐거워. 자기 즐겁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저 기가 얇은 거야, 얇은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높아. 창의력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문학, 예술 창의력이 뛰어나요. 그럼 체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수성보다 뭐겠어요? 그렇죠. 이성 부분이 많이 발달돼. 요 부분은 논리라든가 이런 게 딱 막. 그래서 이성이 이렇게 발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떤 치료하면 참 자기하고 맞겠어요. 우리 치료 여러 방식 중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게 있다. 인지행동. 왜냐면 그건 딱 논리로 가거든. 깔끔하게 논리로 딱 가고요. 그럼 아까 체면 잘 걸리는 그런 이 사람들은 뭐가 맞겠어요? 이런 거. 자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쨌든 그 체면, 하여튼 그냥 여러분 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눈 이렇게 해보라는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저 사람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설득을 하세요. 편안하게 와. 또 남학생들 듣고 또 바람 피울라.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현상.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현상. 자유현상은 그걸로 상기예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 재료가 꿈이었죠. 그럼 꿈을 갖다가 정신분석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봐요. 무의식이 이제 꿈으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한테 내가 꿈을 하나 드릴게.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꿈속에 내가 어릴 때 살던 집 앞에 가 있었다. 대문 앞에 축구공이 있어 발로 뻥 찼다. 깼어. 무슨 꿈이야? 네? 개꿈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축구공 꿈이지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더 모르시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의미가 드러나면 그 여대생이 이제 왜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갈등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 도중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꿈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정신분석적인 걸 모르면 그냥 축구공 꿈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상담에 들어가든 치료에 들어가면 내 꿈도 그렇고 내 남자의 꿈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걸 암시해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집단 상담에 용기를 갖고 들어갔어. 그럼 꿈속에 혹은 상담 중에 내가 드디어 나를 오픈하기 시작했어. 내 감정을. 그러면 꿈에 벗는 걸로 나와. 여러 사람 앞에 옷을 벗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상징화대가 나타나게 돼요. 상태들들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자유현상을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축구공이죠. 축구공. 자, 그러면 이 여대생한테 너 축구공 하면 뭐가 떠오르니? 물론 축구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구. 그다음에 뭐? 축구. 박지성. 의식이 들어갔어. 요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막 나온다면. 얘한테 뭐가 나오냐면 어릴 때 남동생이 좋아하던 물건이다 이렇게. 어릴 때 남동생. 자, 벌써 감이 아마 슬슬 오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어릴 때 내가 그러니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장 가가지고 이제 나는 인형을 갖고 싶고 남동생은 축구공을 갖다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넌 인형 많잖니. 그래서 동생만 사준 거야.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많잖니 이게 의미가 없죠. 누구는 사주고 누구 안 사주는 게 중요해. 어릴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어릴 때는 뭐예요? 상처란 말이에요. 엄마가 남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 무의식 속에. 그러다가 꿈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릴 적 대문이 또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기에 경험되었던 내용이 지금 전이 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은 곧 뭘 상징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생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바로 이 동생을 편애하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발로 뻥 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꿈에서. 네. 뻥 찼다는 게. 바로 이제 분노 적대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의 꿈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지면 얼마나 우리 꿈에 서기 쉬워. 이게 막 여러 번 얽혀요. 여러 번 얽혀요. 예전에 어머니가 밉다. 그게 어머니를 미워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용인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서 어떤 사람의 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꿈에 어머니의 얼굴인데 독일어를 하고 있고 어머니가 파마 머리인데 생머리를 하고 있어. 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머니 얼굴인데 독일어를 해. 어머니는 독일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파마 머리인데 생머리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현상은 생머리하고 독일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독일어 선생님이 굉장히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머리 한 자기 짝이 굉장히 욕심 많고 항상 그 경쟁 질투가 이런 것들이 한 어머니의 얼굴 이미지에 응축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좀 전에 1대1로 대응되는 것 같다가 전위라고 하고 지금처럼 한 어머니의 얼굴에 2개 이상의 상징이 결합되는 걸 콘덴서라 그러잖아요. 이게 합쳐지는 거, 응축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1, 2차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꿈을 꾸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그 꿈은 중요한 것 같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여러분이 해석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꿈이 어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안 적으면 사라져요. 일어나자마자 기억날 때 바로 적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방식대로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요. 굉장히. 꿈일기라 그래요. 꿈일기를 갖다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꿈일기를. 뭐 자주 안 꾸는 분이야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또 자주 꾸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마다 뭐 어떤 사람은 시리즈로 꾸더라고. 뭐 같이 어디까지 놀러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깼다가 또 잘 때 또 그 다음에 뭘 먹고 있고 뭐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꾸고. 참 꿈도 참 신기하다 자는 것도. 제 아내가 잠꼬대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더라고. 대화를.
그 아내가 그때 당시 아마 다이어트를 했는지 뭐 저녁을 안 먹고 잤는지 자는데 뭘 이제 쩝쩝쩝 먹고 있어. 그래서 못 먹어. 그랬더니 돈가스 뭐 칼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먹니? 그랬더니 아니 친구 혜영이가 같이 와서 먹고 있어. 그거 신기하대 진짜. 대화를 하더라고. 대화를 하는 게. 대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시집 왔나? 치료받으려고? 근데 그건 농담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꿈이 이렇게 이제 무의식으로 나타나고 전이나 응축 과정으로 나타나고 꿈을 통해서 바로 자유현상에 했을 때 바로 무의식의 의미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자, 그럼 여러분이 프로이트 하면 또 제일 아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자, 뭐,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뭐 이러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생가요? 그죠? 근데 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내 속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3개. 특히 말썽 피우는 놈들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항상 우리가 만화 보면 여기 천사 나오고 하나 있고 마귀가 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자하고 이 양쪽에 있는 게 각각 이제 이드하고 슈퍼에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이드. 그걸 갖다가 이제 프리미티브 에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원초하다, 원시적인 자아다 이거예요. 원시적인 자아다. 이드. 이트, 정확히 하면 이트죠. 이트. 먹고 싶죠? 이트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보고. 네. 자, 우리가 이제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로이트가 어떤 본능을 강조했습니까? 그죠? 성과 공격. 근데 원래 초기에는 성만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태인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프로이트한테 편지를 했어요. 당신의 그 성적 본능에 따르면 생의 에너지, 리비도인데 왜 사람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느냐? 이걸 당신의 리비도로 설명할 수 있느냐? 땡, 못했어. 그래서 공격 본능을 넣은 거예요. 그때. 넣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도움을 줘가지고 오히려 프로이트 이론이 또 더 정교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제일 중요한 본능이 뭡니까? 살아나갈 때. 네? 잠? 네? 제일 중요한 본능, 살아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먹어야지. 먹고 있잖아. 먹고 계시잖아. 그 다음에 그래, 주무시잖아. 그 다음에 여기 졸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계시잖아.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이거 안 하면 죽잖아, 우리가. 근데 왜 하필 본능 중에서 프로이트는 성과 공격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프로이트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지. 더군다나 이 이드가 우리의 무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걸 중요하다고 했는지.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드실 때,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음식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먹으면 혼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먹어요. 의부자식도 아니고, 그지? 물 마실 때 숨어서 먹어요. 가서 어디? 제가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술이래. 이거 무의식이야. 물 마시지 마세요. 침이 다 넘어가네. 뭐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먹잖아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그죠?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섭식 본능이 중요한데 이것이 억압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는 것도 덜 하겠죠. 뭐 자는 것도 억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상이야. 상상. 만일 성이야. 성.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성적으로 매력이 넘쳐. 가서 내가 해. 무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올라오는데. 내가 가서 관계를 해. 이게 좀 이상한가? 아예 터프하게 할까요? 덮쳐. 이게 좀 이상한가? 아니.
하여튼 했다. 뭐 그랬습니다. 성관계를 바로 해.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흥분하면서 얘기하세요. 성 얘기만 나면 이렇게 흥분해. 그럼 내가 앞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근데 애가 재수없게 생겼어. 내가 칼 갖고 와서 푹 담궈? 이제 리얼하지? 돼요? 성적 본능하고 공격적 본능도 본능인데 이거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억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고 해소가 안 된 채로 있다 보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이 성적 공격적 본능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위중한 죄로 다루는 게 뭡니까? 근친상간 그리고 존속살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컴플렉스가 웨이디푸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웨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살부 혼모의 무의식적 욕구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로 살모 혼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하고 사랑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랑한다는 건 바로 성적 본능, 리비도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공격 본능과 관련돼 있죠. 그럼 바로 그 두 개가 어디에 일어날 때 가장 위험하다? 가족 내에서 일어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것도 상상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내가 가족들 다니는데 어머니가 오늘따라 굉장히 요염해 보인다. 아버지가 TV 보고 계신데 엄마 나랑 좀 하죠. 아버지 TV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하니까 시끄러워, 저희 가서 해. 그래서 아기가 났어. 내 동생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기본적 가족 구조가 유지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저희 가서 TV 해 이랬는데 이 자식이 그러고 가서 푹 찔렀어. 죽였어. 예를 들자면 상상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기본 가족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족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근친상간이 가장 무의식적 욕구 중에 강하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성과 공격 본능, 그 중에서 이제 근친상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무슨 분노가 넘치고 성적인 욕구가 넘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인류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억압하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그 욕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억압돼가지고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된다. 처제하고요. 바람은 프로이드 아닌데도 많이들 폈어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최소하고 바람 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성적 본능이 좀 강했겠죠, 뭐. 그 뱀장어 아마 그 400마리 잡아가지고 뱀장어 생식기 연구했는데 아마 다 먹었으면 정력이 넘치겠어. 이런 거 좀 커트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강의를 하는 건지 지금 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본능은 생물학적인 건데,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고 심리학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생산하죠. 즉 생산과 관련된 거. 생산.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창조해내고. 그럼 우리가 어떤 공격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것도 어떤 걸 파괴합니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이 본능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뭘 만들어내고 살게 한 데서 생애 에너지에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리비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파괴를 한다. 그래서 죽음의 에너지. 그렇죠. 죽음의 에너지. 오케이. 생과 사, 죽음의 에너지, 타나토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요건 생산과 관련되고 요거는 이제 파괴와 관련돼.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보통은? 생산이 좋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정말 생산하기 위해서 과거 걸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해야 돼요. 파괴를 해야 되죠. 진정한 창조는 파괴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과거의 나를 벗고 새 옷을 갖다 입는다. 회개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어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어떤 의미, 생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두 개가. 그죠?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 또 죽었다가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걸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주로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에 다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 생기는 거지만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쓸게요. 초자부터 먼저 할게요. 초자, 슈퍼, 에고. 초자. 이 초자는 우리가 원초하는 생물학적인 거라면 태어났으니까 초자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바로 배운 자입니다. 만들어진 자예요. 만들어진 자. 그래서 이게 대체로 4, 5세경에 남근기를 지나면서 이제 형성이 남근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자는 뭐냐면 부모가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자꾸 그렇게 뗐으면 안 데리고 갈 거야. 너 그렇게 자꾸 울면 인형 안 사줘. 바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조건적 사랑 기준.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이죠. 그게 도덕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도덕, 이런 그 규범을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부터 자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니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여러분 갈 때 어머니가 보통 뭐라 그래?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붙는 게 하나 있어. 엄마가 지켜볼 거야. 바로 이게 이제 초자. 아니면 전 이제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바로 그게 초자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려면 규범은 배워야 되는데 바로 이제 4, 5세 전에 배웠던 규범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강박관념도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사람이 경직돼 있겠죠. 경직돼 있어. 항상 어디에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이냐 불인정이냐 항상 남을 봐야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또 너무 없으면 그렇죠. 너무 없으면 또 이건 또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초자가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다. 그럼 초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아까 성적, 공격적 본능이 있으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갖다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아 이상이 있어요. 자아 이상. 그러니까 에고 아이디얼이 있고 또 하나는 양심. 콘션스라는 게 있어요. 콘션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자아 이상은 뭐냐면 부모의 기대. 너는 커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넌 아들이고 큰아들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바로 부모의 이상적인 어떤 바램을 담고 있는 초자아적 부분이 바로 자아 이상이에요. 이상. 그 다음에 양심은 반대로 부모가 아까 말씀해서 하지 마. 금지. 명령. 요구. 이런 걸 담고 있는 걸 프로이트는 양심이라고 봤어요. 양심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초자가 강한 사람이 대개 경우 이제 어떤 일을 갖다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대인 불안, 사회 불안, 소셜 포비아라든가 대인 공포증 이게 강한 사람들이 정신 분석에서 보면은 초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 왜 그러느냐? 발표를 갖다가 이제 맡았어. 예를 들어 발표를 갖다 딱 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기질이 움직였어요? 일단 준비를 할 때 완벽주의 기질이 움직여.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부모자, 도덕적 자아, 초자아가 용납을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제대로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잘 못해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준비를 했어.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러 나왔어. 드디어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눈 시뻘개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했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겠지.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든다. 초자가 강하니까. 기준이 이렇게 강하니까. 근데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저 뒤에 어떤 학생 하나가 웃었어. 딱 아시네. 초자가 강하신 편이세요? 누가 웃었어. 근데 사실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제 있었던 웃기는 일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들려요? 자기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제가 비웃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럼 이렇게 들리게끔 한 게 바로 누구예요? 초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눈물도 날 수도 있고,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그 발표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망한다 그러면 망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발표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그러면 발표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강의 계획서를 갖고 있는 수업을 듣겠어, 안 듣겠어? 그럼 이 사람은 변화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될.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초자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초자가 지나치게 강할 때. 누가 이드가 강한 사람하고 초자가 강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자살할 것 같아요? 초자가 강한 사람.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 사람들은 길을 갈 때도 항상 긴장이 돼요. 왜? 다 남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하나 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길 갈 때 봐요? 다? 뭐 하나. 뭐 자크 열렸나. 뭐 단추 안 보였어요. 근데도 이 본인 스스로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피곤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회비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 고통을 누가 줘? 안 줬는데. 자기를 자꾸 심판하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딱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참 인상이 참 좋으시네. 참 관상도 좋고. 야, 진짜 무슨 볼 갖다 받을 상이고. 이 마음을 수련하시면 참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자기를 무시하고 심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여기는 왜 딱 좋게 해야 되거든. 그러고 이제 여기 딱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런데 조상신 중에 한이 맺힌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자는 뭐겠어요? 도덕 기준이다 보니까 이상, 양심, 기대, 금지처럼 보상이냐 처벌이냐예요. 구도가. 보상이냐 처벌이냐. 예? 그러니까 보상이냐 처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메커니즘이 딱 맞아. 예를 들자면 사이비,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거 갖고 있다면. 그리고 휴거. 너를 괴롭히던 이 사람들은 다 저거하고 네가 믿고 있는, 너를 인정해줬던, 칭찬해줬던 그 신, 그쪽을 믿는 이 주변에는 다 뜬다 이거야. 얼마나 눌려 살았으면 뜨고 싶겠어. 바로 이제 초자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초자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구약을 많이 읽겠어요? 신약을 많이 읽겠어요? 신약? 그럼 제가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더 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권력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 신약의 예수님으로 대비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도로 많이 놓고 봤을 때 이 초자가 강한 분은 사실 기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구약의 권능, 바로 심판, 이런 주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초자하고 맞으니까. 초자가 워낙 강하니까 글로 들어온다고. 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럼 만일 불교 신자다. 불교 신자다 그러면은 불교의 또 기본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자비잖아요. 자비고 그래서 깨달음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가장 잘 담은 경이 이제 금강경이에요. 최고의 경이. 근데 이 사람은 금강경은 잘 안 들어와. 투자가 하면. 뭐가 그럼 들어오겠어요? 보상. 그렇지. 자, 이 보상과 처벌, 극락과 지옥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지장본원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서점에 가서 안 사도 되니까 지장본원경 한번 딱 봐봐. 불교를 미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야. 세상에. 잘못하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이 예를 들면 여러분 칼산 지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칼이 산인데 칼이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칼이 거꾸로 꽂혀 있어. 칼이 나무 대신에. 근데 여러분이 여긴 지옥 갈 사람이 없어. 내가 만약 거기 이제 갔다 그러면 나를 걷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런데 뭐 죽었으니까 안 아플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서운 게 바로 그거야. 고통은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화탕지옥. 이렇게 큰 그 철로 된 그 뭐죠? 항아리로 해야 되나? 통에다가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2000도 끓여가지고 나를 걷다 넣는데 살아있을 때와 고통이 똑같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탄집게 같은 걸로 혀를 끊는데 한 1m가 나와 있어. 그림까지 있는 거 보면 1m. 자, 요런 걸 보고 뭘 하겠어요? 추자가 요런 걸 보고 종교 활동을.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장보론경의 그 지장이라고 하는 보살이 상당히 그 아주 인상적인 그 캐릭터예요. 보살 중에서도. 내가 부처가 되는 걸 포기했어. 불교의 최고의 목표인 내가 부처가 되는 걸 포기했어.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마지막 중생까지 다 극락이라든가 깨달을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는 걸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 근데 그 정신은 안 오고 지장보론경에 네가 잘못하면 죽어서 저고생하니까 제대로 믿어라. 이것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계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심적 결정론이 왜 심적 결정론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이렇게 특히 무의식적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